단어의 형성, 조어법. 여기는 한자를 안 썼는데요. 조어법 할 때 어가 뭘까요? 말, 그 중에 단어, 지어낸다, 만든다. 단어 만들기라는 뜻이죠. 단어의 형성, 단어 만들기. 자, 여기에 그 보조적인 축으로 한자 부수 이어가는 부분은 또 조금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한 번에 배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하니까. 자, 이번 시간에 그 보일시하고 옷의 두 글자를 배치를 해봤는데요. 우리 앞에 시간에 그 보조사 얘기할 때 보충하다라는 뜻을 좀 설명했던 바가 있어요. 자, 이 두 글자를 견준 이유가 뭐냐면 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하고 옷의라는 글자를 따로 떼어놓고 볼 때 본 글자는 모양이 전혀 달라요. 모양이 전혀 다른데 얘네들을 붓으로 표시할 때 이 글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젊게 보일 시, 우리가 보통 보일시라고 하거든요. 자전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제가 설명할 때 젊게 보일 시라고 하는 거는 이곳의 쓰임새를 좀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구별이 잘 되게, 인식이 잘 되게. 그래서 보일시라고 하다 보면은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으로 너무 좁게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점괘를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가 쓰이면은 좀 더 주술적인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신의 계시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되면은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뭐 등등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이 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글자의 획이 변형될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옷의라고 하는 이 글자가 획이 변형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옷의,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전혀 달랐지만 얘네들은 어때요? 아주 비슷해 보이죠? 점 하나 차이입니다. 이 점 하나가 더 있고 없고 이것으로. 그래서 이 복복자를 보면은 젊게 보일 시라는 글자답게 복이라는, 행운이라는 이런 뜻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 옷 마를 재, 이거는 뭔가 마름질, 뭔가 물건을 만든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 쓰일 때 이 안에는 이 글자가 여전히 똑같이 쓰였지만 이렇게 온전히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글자 속에 어떤 사이드에 빠지는 이런 형태일 때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처음초라는 글자가 어떻게 쓸까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점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가죠. 그럼 처음초라는 글자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옷의라는 부수니까 거기에 칼이 왔으니까, 그리고 그 글자의 쓰임이 처음이라는 뜻을 나타내니까 옷을 만드는 여러 단계, 옷을 만드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칼로 천을 자르는, 재단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정이다. 옷 만드는 공정에서 맨 첫 번째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처음초라는 글자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칼로 천을 가른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글자를 비교해 보자라는 것이 제시해 드린 이유였고요. 다음, 이 작을, 요, 거물, 현, 실, 사 모양 위주로 먼저 이렇게 쭉 부수 모양이 아주 비슷한 것들끼리 관련 지어보는 것인데, 요 작을, 요라는 글자만 먼저 이해하세요. 요거 쓸 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쓰다 보면은 밑에 거 쓰는 것들이 글자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하는데,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부분은 약간 사선으로 내리고 두 번째 거는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쓰면 모양이 좀 예쁘게 잡힙니다. 거물현자 어때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위에 돼지의 머리만 얹은 거죠. 돼지의 머리. 그럼 실사는 작을 요란 글자 그대로 있고 밑에 작을 소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해해서 위에 돼지의 머리 얹어보고 밑에 작을 소 붙여보고 그랬더니 동시에 세 글자가 돼버렸죠. 다음 어릴류라는 글자는 밑에 큰 대자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대자가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이걸 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 점 찍었죠. 그것도 삐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 중에 요 윗부분이니까 뭐야? 머리 부분이지. 그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렸으니까 뭐야? 이 머리가 꺾인 걸 얘기를 해요. 머리가 꺾이면 죽죠. 그래서 이 글자가
어리다라고 쓰이지만 사실은 어려서 죽을 요라는 글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하다라고 하죠. 요절.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 만큼 살고 죽은 걸 요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죽었을 때 요절했다라고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좀 다르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물리적인 조건에서 요절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우리가 보통 청년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어린이라고 부를 나이에 죽었을 때 요절했다라고 하겠지만 좀 인간적 관계나 이런 걸 좀 맺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도 보통 사람들이 죽는 나이 이런 것들보다 좀 일찍 죽었다 싶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요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삼국시대에 향가 작품이 있고 그 향가 작품에 보면 제망매가라는 노래가 있죠. 거기에 요절한 누이를 추도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작가의 누이는 몇 살 때 죽었을까? 근데 그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작품 내용을 쭉 살피다 보면은 뭔가 그 작품의 흐름 속에 계절 이런 것들에 빗대는 게 나오는데 거의 가을의 분위기. 그러면은 굳이 요즘 시대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한 40대 이런 정도 나이에 죽은 이런 맥락을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절한 누이라고 하면 마치 어려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살 만큼 살다 죽은, 그러나 죽음이 당연할 만한 이런 기준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60대 넘어가고 70대 넘어가고 요즘에는 뭐 한 80대 넘어가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어릴요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어려서 죽다 그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죽다가 빠지고 어리다라는 뜻으로만도 쓰여요. 근데 또 어리다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은 그 어리다에서 확장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징그럽게 생각하는 어떤 동물 뭐 이런 것들도 어린 거는 어린 새끼 때는 아주 귀엽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함함한다는 그런 얘기 속담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어리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의미가 뭐가 있어? 예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쁘다. 그래서 뭐 요요마다 이런 표현처럼 이런 글자로 뜻이 확장돼 쓰입니다. 자, 이렇듯 그 부수 기본적인 것 모양 중심으로 암기하는 게 쉽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뜻이 파악되고 했으면 그 부수의 모습 바뀜, 획 변형, 방금 전에 보일시와 옷의처럼 획이 변형될 때도 잘 살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뭐냐? 지금 어려서 죽다, 어리다, 그래서 예쁘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돼 가는 과정.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맥을 잡아가면 한자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운기 구술옥이라는 글자 덧붙여 봅니다. 기운기라는 글자, 이렇게 글자 속에 위에서 오른쪽으로 감싸는 독특한 모양이 되죠. 여기 이제 쌀미자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힘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겠고, 이 구술옥이란 글자는 글자 전체 속에 들어갈 때는 이 점이 빠져요. 그래서 임금왕자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희룡할 롱이란 글자로 한번 맛보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손 받들 공 위에 요 임금왕자처럼 보이지만 본래 구술옥이었다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 정도 모양만 익혀두십시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왔습니다. 43쪽. 단어 형성의 유형, 이렇게 해서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다. 큰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한 개만의 재료로 그대로 단어 역할을 하면 이 책이란 단어도 책 한 개 요소로 그대로 한 단어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보기라고 하면 보다라는 것과 기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양상이니까. 그래서 단일어는 한 개 형태수가 그대로 단어가 된 경우고요.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모아진 겁니다. 그럼 단일어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 집, 나무, 하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다, 먹었다. 가다는 가와 다로 두 개로 쪼개지죠. 먹었다는 먹, 시제, 선어말음이 엇, 정결음이 다 세 개로 쪼개져요.
그럼 복합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얘네들을 단일어라고 하는지. 형태소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인데 단일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단일어에서 공부할 포인트가 되겠죠. 복합어는 일단 어근에 접사가 붙는 방식, 어근에 또 다른 어근이 붙는 방식 등으로 해서 여기는 복잡하니까 따로 할애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파생법, 이 파생법은 그 중에 접사를 붙이는 방법인데 접사는 앞에서도 한번 본 바 있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위치에 따라서. 근데 위치에 따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공부할 거리가 품사가 바뀌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또 공부 포인트를 따로 두게 됩니다. 한 페이지에 넣기 어려워서 일단 여기까지만 잘랐으니까 바로 이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복잡해졌습니까? 복잡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리를 친절하게 망라해 준 거죠. 복잡이 아니라 친절한 거다. 자, 단어 만들기란 제목을 가운데 두었고요. 방금 우리 짚어봤던 설명 내용을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 그 낱말 뜻, 기본이 뭐야? 한 개 형태소가 그대로 한 단어를 이룬 것을 단일어라고 한다. 근데 주의할 점. 용언의 어근에 어미가 붙은 것도 단일어라고 간주하자. 형태소가 두 개인데 왜 그랬을까? 뒤집어서 접근합시다. 뒤집어서. 단일어가 아니라면 복합어라고 봐야 되는데 복합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질 형태소의 접사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단어가 늘어난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돌다라는 단어에 리가 붙으면 돌리다라고 해서 돌다라는 회전운동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회전운동이면서 뭔가 다른 거에 대해 시키는 것. 사동이라고 하죠. 시키는 것. 이런 뜻으로 새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파생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감아 돌리다라고 하면은 감다와 돌리다라는 두 가지 뜻이 결합되겠죠. 양쪽 다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합성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돌아옵시다. 그러면은 용언의 어근에 어미가 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 두 개가 들은 경우가 아니니까 합성어라고 볼 수 없죠. 합성어가 아닌 거야. 그 다음 실질 형태에서의 접사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단어가 늘어나게 되는데 왜 단어 만들기잖아. 새 단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보다라고 할 때 다는 원래부터 보다라는 보라는 실질 형태소의 문법적인 역할로 다가 붙어줬던 거지. 그 다 때문에 보라는 그 단어가 가진 뜻에 새 단어가 만들어지는 정도는 아니더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단어 그 역할은 아니더라. 자,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뭐가 돼요? 새로운 조어적 기능이 없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이 없다. 이런 이유로 형태소는 두 개지만 조어법이란 단원 안에서는 문법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어 만들기라는 기능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언의 경우 어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로 정리할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만들기에서 그 기본 재료는 형태소다. 형태소 개념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실질 형태소 모두 다 이용이 되고요. 형식 형태소, 문법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접사만 이용한다. 그러면은 형식 형태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형식 형태소의 기본이 뭐야? 조사와 어미예요. 근데 얘네 둘 다를 인정하지 않아. 조어법 단원에서만. 왜냐하면 새로운 단어 만든다는 역할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져봅니다. 조사는 왜 그랬을까?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별개의 단어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어법이란 단원에서는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개 단어, 여기가 한 개 단어 이렇게 별개 단어라고 일단 떼어내고 그 다음 얘네들만 놓고 한 개 형태소가 한 단어를 이루어 단일어. 얘는 보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기라는 접사가 붙은 것으로 한 단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것은 복합어.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 합성어 두 가지가 있는데 접사를 만난 경우니까 파생어, 복합어 중에 파생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조어법 시간에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포인트지 조사나 어미 얘네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다. 조사는 아예 별개 단어로 처리가 됩니다. 조어법 단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별개 단어니까. 그래서 고려하지 않고 어미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설명드렸던 건 조어적 기능이 없으므로, 어미 때문에 뭐 새로운 종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정도는 아니므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개념 정리가 됐죠? 다음 왼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에서는 형식적 짜임을 주로 본 거예요.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형식적인 짜임을. 자, 그럼 왼쪽은 뭐냐? 내용적인 측면, 의미적인 측면을 보자. 그래서 합성어와 파생어를 다시 한번 나누는데, 그때 파생어 중에서 접사를 만나는 게 파생어죠? 그럼 이 접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내용의 측면으로 보면 접사의 의미상 기능이라는 걸 봐야 돼. 접사의 의미상 기능.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로 처리하자. 그래서 문제로 처리하게 되면은 되게 시험 문제 형태도 보기가 나오고요. 보기 안에 이 접사가 의미상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 선택지에 또 예문이 나와서 그 중에 비슷한 예문이 뭐냐라고 짝짓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 몇 개 풀면서 방법적으로 익혀가면 정리가 끝나는, 뭐 수능 때도 많이 출제되어 왔던 항목이니까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새로울 게 없는 뻔한 익숙한 질문 형태입니다. 어쨌든 문제로 처리하자. 돌려놓고, 자, 합성어. 형식적인 짜임 면에서 합성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의미상 말의 뜻의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상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병렬 합성, 유석 합성, 융합 합성. 병렬 합성이라는 건 뭘까? 그냥 글자 그대로 A와 B가 나열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속 합성이라는 건 뭘까? A와 A, 라지 A와 스몰 A 이런 것처럼 어느 하나는 종이 되고 어느 하나는 중심이 되는 이런 결합 방식. 그럼 융합 합성은 뭐야? A와 B가 만났는데 그 뜻은 전혀 다르게 C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춘추복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거기 쓰인 재료 A에 봄춘자도 뜻이 살아있고 가을 추자도 뜻이 살아있어요. 춘추, 봄, 가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병렬 합성입니다. 융합 합성은 뭐야? 그분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분들에게 춘추가 봄, 가을이라는 뜻과 전혀 다르게 나이, 연세란 뜻으로. 세월이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세월.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만 느끼지만 글자를 뜯어보면 뭐야? 해세, 1년 단위를 뜻하는 세, 월, 월 단위. 그러니까 연도와 월이라는 걸 통해서 세월이라는 그런 의미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융합이에요. 그러면 유석합성, 종속합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밤나무, 소나무 할 때 나무라는 큰 종과 생물학적으로 하면 종이 아니라 뭐 종속, 과, 목 이렇게 돼야 되나요? 아무튼 식물계, 개. 근데 거기에 밤나무, 소나무 할 때 밤, 솔 이런 것들은 하위 개념이 있죠. 종속된 개념. 전체 틀 속의 어느 부분 이런 것들이 유속합성. 뭐 이런 건 문제 한두 개만 다뤄봐도 충분히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어쨌든 조어법이란 단원 안에서 우리가 다룰 전체 얘기를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고, 그중에서 좀 들어갈 때 주의할 점이 조사나 어미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요 단일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형식적 짜임 면에서 복합어인 파생어와 합성어, 파생법과 합성법에 키포인트를 두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측면 다시 한번 큰 글자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심축이 어디냐라는 걸 확실히 잡아주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부각을 시켜드리고, 다음 그 중에서
접두사, 전미사가 들어간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실질 형태에서 접사가 붙는 이런 방식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접사의 위치. 자, 왼쪽에다 그렸어요. 친절하게. 어근을 중심으로 앞에 붙으니까 접두사, 머리 두자겠죠. 뒤에 붙으니까 전미사, 꼬리 밑자겠지. 근데 이건 초등학교 정도면 몰라도 중학교만 돼도 접두사냐 전미사냐 이걸 구분하는 건 시험 문제로 다룰 리가 거의 없죠. 접두사, 전미사의 위치는 중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 위 아래에 관심을 둬야 돼. 그럼 위는 뭐냐? 한정적 접사라고 돼 있죠. 여기도 한정적 접사야. 그 한정이란 두 글자를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 좀 풀어놨네요. 품사가 안 바뀜. 품사가 안 바뀌면서 한정, 말 뜻만 한정, 말 뜻만 제한, 이런 뜻을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뜻으로, 그죠? 이걸 한정적 접사라고 합시다. 맨손 하나 들어볼까요? 맨손. 맨이 없었다면 뭐예요? 손. 장갑을 껴도 손. 모든 경우에 손이에요. 근데 맨손하면 장갑을 끼고 있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만을 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맨날이라는 표현을 틀린 표현이라고 봤었죠. 왜 그랬던 겁니까? 어떤 날이란 뜻이 있는데 거기에 맨이 붙으면 무엇이 없는 라는 이런 뜻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맨날이란 표현은 잘못됐고 만날이 맞다라고 했던 건데 사람들이 계속 그걸 쓰는 거야. 그러다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문법적인 질서로 보면 틀린 건데 말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쓰면 그게 말이지 뭐 그걸 인정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런 애매한 것들을 놓고 이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정이 된 단계냐 아직은 인정이 안 된 단계냐 이런 것들. 짜장면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전에는 인정하지 말자라는 세가 컸던 거죠. 양념장 넣고 볶아서 만드는 거니까 볶을 짝자 해가지고 작장면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형태는 좀 바뀌어서 자장면이지 짜장면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고집이 통했던 시절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봐라. 짜장면이 볶아서 짜장면인 거 아는 사람 있냐? 응? 그냥 시꺼먼 양념에다가 나오는 게 짜장면으로 인식을 하니까 볶을 짝 이런 거 어원의식 없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가 커지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맨손. 생일날 찾아온 친구에게 야, 넌 왜 맨손이냐? 라고 할 때는 뭐예요? 뭔가 손에 들려있을 걸 기대했었다는 거죠. 그게 없을 때 실망감을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의미가 좁아져요. 좁아져요. 지붕.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생각 안 해봤던 사람도 일단 짚어놓고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모국어의 힘 아니겠어요? 집에서 비롯됐겠지. 적어도 단순히 그려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도 이런 문고리나 아니면은 창문이나 이런 정도는 다 그리지 않습니까? 이게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웅이 붙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웅이 붙으면서 생긴 일은 뭐야?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어땠어요?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졌잖아. 그걸 한정, 의미의 한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학습은 또 비교 이해죠. 의미의 한정? 그 말은 대충 알아듣겠어.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뭔 쓰임새가 있느냐? 뭔 활용 가치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아래 것이 아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아래 것이 아닌. 아래 것이 뭔데? 품사가 바뀌는 거. 그러면 위에 한정이란 말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품사는 안 바뀌면서 의미만 한정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개념을 또 마무리 지어갑니다. 자, 그래서 앞에 왼쪽에 접두사인 경우는 어때요? 100% 한정적 접사인 거죠. 밑에 부분이 아예 없잖아. 100% 한정적 접사. 근데 전미사, 뒤쪽에 있는 건
뒤쪽에 있는 건 이렇게 품사가 바뀌는 것도 있고 품사가 안 바뀌는 것도 있다. 바로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출제 포인트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나 확인해 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왔겠어? 믿다. 품사는 형용사. 그것이 명사로 바뀌었죠. 말하기, 쓰기, 보기, 기가 많이 붙었네. 말하다, 쓰다, 보다 다 동사였던 거죠. 동사가 기를 만나 명사로 굳어진 경우 어쨌든 품사가 바뀐 거죠. 덮개까지 뭐 다 그렇고 마중, 맞다죠, 맞다. 거기에 웅이 붙어서 바뀐 경우.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그룹으로 봅시다. 동사, 형용사, 용언이 명사로, 체언으로 바뀐 경우. 그러면 공부하다, 가난하다 얘네들은 공부라는 명사, 가난이라는 명사가 하를 만나 동사가 되기도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높이다, 밝히다 얘네들은 어때요? 높다 형용사였어. 밝다 형용사였어. 근데 거기에 이 또는 히가 붙어서 동사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이 첫 번째 그룹은 동사나 형용사라는 용언이 뭔가를 만나서 뭐가 돼? 명사, 체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쉽게 동그라미가 네모가 돼.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었다는 게 시각적으로도 바로 눈에 띄어. 얘네들은 원래 네모였던 명사가 뭔가를 만나서 동그라미가 돼. 체온이 용언이 되는 거야. 체온이 용언이. 역시 시각적으로 모양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세 번째 줄은 어때요? 동사였든 형용사였든 얘네들이 뭔가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주 방향이 형용사였던 것이 뭘 만나서 동사가 되는 동그라미가 여전히 동그라미인 그러다 보니까 품사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덜 들 수도 있고 느낌이 덜 들 수 있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 학습을 하고 그것을 구조화하고 또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 보다 보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출제 가능성이 많은, 높은 이런 부분이 어딘가라는 방향까지도 한눈에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효율적인 공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품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포인트를 두면서 그 중에 이렇게 지배적 접사, 품사가 바뀌는 이런 경우에 또 단어들의 그룹을 나눠보니까 모양이 바뀌는 것들에 비해서 모양이 바뀌지 않았던 형용사가 동사가 된 이런 것들은 출제, 선택지에 들어오더라도 난이도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점을 포인트로 삼아 내용을 정리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파생어 부분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 그림표 또 나오네요.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관련되니까 그 중에 일부분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성어로 들어갈 건데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맞춤법에서도 쓰이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죠. 맞춤법에 가서 큰 집 이런 경우와 어때요? 큰 집. 큰 집. 그러면은 여기서는 벌써 띄었었다는 건 뭐야? 얘가 하나의 뜻을 가지듯이 얘도 그 나름대로의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독자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크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집이라고 하면 뭐가 돼? 사이즈가 큰, 규모가 있는, 커다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뜻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무엇? 바로 한자 안 배운 글자인데 썼어요.
맞이의, 우두머리의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맞이의 집, 큰아버지 집 이런 뜻. 크다라는 뜻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실질형태소가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앞에도 실질형태소, 뒤에도 실질형태소. 그래서 지금 조어법 단원에서 다루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 덩어리의 단어, 새로운 단어가 됐다. 방금 전에 큰 집을 썼을 때 아래의 경우, 붙여 쓴 경우가 됐다. 근데 그 속에는 이게 뭐예요? 문장 만들기입니다. 문장 만들기의 질서가 작용한다. 그러니까 방금 큰 집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라는 건 바로 4번 자리의 명사죠. 그럼 그 앞에 크는 뭐야? 크다라는 원래는 10번 자리에 쓰여야 할 형용사가 이 4번 자리의 명사보다 앞에 오려니 체온을 꾸며주는 관용어 자리로 와야겠고, 그러면 원래 출시는 10번 자리니까 얘가 어디로? 3번 자리로 와야겠죠. 관용사, 형, 어미를 만나서. 그래야만 문장 성분 관용어가 되어 그 뒤에 오는 집이라는 명사로 꾸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오는 과정,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도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조어법이라는 이런 단어에도 여전히 쓰이니까. 그랬을 때 크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관형사용어미 니은을 만나서 큰, 그래서 그 뒤에 명사 자리에 집, 얘를 만나는 방식으로 결합했다. 이게 그 원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우리말의 정상적인 질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큰 집이라는 한 단어가 굳어져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평가, 합성어다. 두 가지 실질형태소가 만난 합성어다. 다음, 그 결합 과정이 우리말의 문법적 질서에 합당하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통사적 합성. 근데 부술비라는 단어를 볼까요? 부술비. 그럼 비가 어디에 놓여야 돼? 여기에. 비라는 명사. 그럼 부술비 할 때 부술은 뭐야? 부술. 여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용언을 꾸며야지, 동사, 형용사를 꾸며야지, 얘가 명사, 체온을 꾸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굳이 추적해 봤더니 과정은 이런 거야. 부슬부슬 내리는 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라는 말 앞에 내리다라는 용언에 관형사용어미 는이 붙어서 내리는 비, 그리고 그 앞에 부슬부슬, 내리다가 용언이니까 그걸 꾸미는 부사어, 이게 정상적인 질서가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점점 강하게 발음되는 것도 있지만 짧게 간략하게 줄어드는, 뭐 요즘 흔히들 유행하는 말 중에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뭐 어쩌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쓱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남은 걸 보니까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황당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말의 문법 질서에 정당하지 않다. 근데 어쨌든 부술비란 단어를 만들어 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어를 인정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합성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그 앞에다가 비통사적으로, 비문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걸 공부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시험에 그런 걸 출제를 해야 될까? 바로 우문론하고 이 형태론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문론은 학자들이 정해놓은 그동안 과거에 써왔던 우리말의 발음 방식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학자들이 연구 정리해서 국민들이 배우고 쓰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문법이에요. 효율적으로 배우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문론은 학자들이 정해준 대로 우리가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 거기서 끝나, 수동적으로. 근데 이 단어란 영역은 어때요? 온 국민이 단어를 만드는 주체가 돼요. 생산의 주체가 돼. 그러니까 요즘 어린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쓰는 말과는 좀 다르게 뭔가 좀 새롭게 표현하고 싶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자 메시지 보낼 때도 뭐 띄어쓰기하고 마침표 쓰고 꼼꼼히 다 하면 또 이건 낡은 세대다 이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문자 메시지에 장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꺼번에 써서 보내면 이건 또 낡은 세대고. 그래서 젊은 세대는 그냥 한 단어 중심으로 뭐 카톡이라는 데이터만 와이파이가 되면은 그냥 얼마든지 보내는. 그러니까 한 단어 쓰고 보내고 또 한 단어 쓰고 보내고 이렇게 하지 문장보 이런 것들이 아예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문제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말의 질서에 부합하면 처음 듣는 사람도 좀 알아들을 만한데, 우리말의 질서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말이 마구잡이로 만들어진다면 무슨 외계인의 언어처럼 표기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무지 뭔 뜻인지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어떤 뭐 시사 프로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라고 딱 풀어주고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낼까라는 걸 퀴즈 프로에 낼 정도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거는 건강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모두가 생산의 주체도 되니까 올바른 생산으로 올바른 언어 생활이 되면서도 새로운 욕구를 담을 수 있는 풍성한 우리말이 되게 하자, 이런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수끼리 만나는 합성어, 거기에 통사인지 비통사인지, 여기서 통사와 비통사를 이제 어떤 뜻으로 풀어야 돼요? 문법적, 비문법적. 그죠? 통사, 비통사, 문법적, 비문법적. 우리말의 질서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사, 비통사, 합성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앞에도 어근, 뒤에도 어근, 양쪽에다 실질 형태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아까 큰 집 했던 것처럼 앞에도 실질, 뒤에도 실질이니까 얘네들이 만난 덩어리는 결과적으로 한 단어였기 때문에 조어법 시간에 다루지만 그 속에는 우리말 문장 만들기의 질서가 흐르고 있다. 그게 바로 통사 원리예요. 우리말의 문법적인 원리, 그걸 다른 말로 우리말의 통사 원리, 이걸 적용해서 우리말의 이 원리에 합당하면 통사적인 합성어, 문법적인 합성어. 그런데 이 우리말의 문법적 원리에 어긋나면, 우리말의 통사 원리에 어긋나면 비통사적 합성어다. 비문법적인 합성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문법적인지 비문법적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그림표 이해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야 쉬워져요. 요것만 조금 고려하면 7급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까지 한 방에 풀립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단어에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이건 쉽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 어떤 단어는 똑같은 원리인데도 못 알아보고 이건 어렵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공부할 때 접근하는 시각이 문법적이냐 비문법적이냐, 문법의 질서를 공부한 다음에 이걸 따지면 다 쉬운데, 우리는 대개 품사의 종류로 실질 형태에서 실질 형태에서가 만난 결과 그 덩어리가 명사로 합성됐다, 동사로 합성됐다, 이거 따져서 뭐 할 거야? 근데 고등학교 문법 책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합성된 결과를 품사로 분류해서 명사로 합성됨, 동사로 합성됨, 형용사로 합성됨, 이걸 따지고 있다고. 근데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이 그런가? 시험 문제는 항상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묻는 방향에 맞게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시간은 10분의 1도 들지 않게 완성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붙였어요. 이제 번호에 대한 느낌이 좀 살아날까요? 이 번호죠. 그럼 이 번호는 예를 들어 4번 앞에 1번, 2번, 3번이 오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번, 4번, 4번 그 앞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이거 벌써 반은 이해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말의 통사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이 그림이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서 지겹도록 쓸데없는 거 하는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여기 얼마나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까? 자, 요거부터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체온, 체온, 체온. 그러면서 얘네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자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 1번의 관용사, 2번의 체온, 3번의 용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디로? 1, 2, 3번으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걸. 감이 오죠? 그러니 다시 한번 여기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근데 여기는 원래 여기 쓰여야 할 체온이 오는 거니까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는 원래 여기 10번 자리에 있던 애들이 동사형용사가 오는 자리니까 어미가 필요하다. 이게 1, 2, 3의 차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걔네들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그랬더니 체온 앞에 관용사, 원래부터 필요한 문법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합시킨 새 책, 이것 어떻게 돼? 100% 통사야. 100%. 그럼 두 번째 자리로 내려갑니다. 체온.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말이 앞으로 온 거죠. 그때는 뭐? 조사. 뭐가 필요해? 관용격 조사, 의가 필요해. 근데 우리말에서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책, 길바닥, 집안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이야기의 책, 길의 바닥, 집의 안 원래는 이래야 됐던 거지만 거기에 관용격 조사 의가 다 생략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사 생략 인정. 그래서 100% 통사. 그러니 관심사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거죠. 이게 공부가 이해가 정리가 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출제의 포인트가 보이는 거죠. 어디가 출제 포인트가 되느냐까지. 이게 공부예요. 쉬우면서도 최고 난이도까지 한 방에 꿰뚫고 가는 것. 그게 공부죠. 어미가 필요한 경우, 조사와 달리 어미의 생략은 문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문론 할 때 하다못해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너 먼저 먹어 라고 할 때 너 먼저 먹 하고 문장에 마침표 찍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것하고 다르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야, 너 먼저 가 라고 할 때 여기는 이 노란색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뭐였다? 사실은 얘였고 얘가 줄어들 때 어떻게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든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들어있다. 얘가 사라진 거지 얘는 살아있다.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듯이 어미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있어야 돼. 그래야 문법적 역할을 하니까. 근데 문장에선 그런데 단어 만들 때는 그 필요한 어미가 이렇게 살아있어 줘야 돼. 이렇게 살아있어 줘야 돼. 그래야 통사인데, 그래야 통사인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꺽쇠, 덮밥. 덮밥 어떻게 해야 돼? 덮은 밥 이어야 되겠죠. 근데 관용사용 어미 은이 빠졌잖아. 근데도 어쨌든 우리는 쓰고 있어. 아까 부슬비처럼. 그래서 그런 단어를 어떻게? 이걸 단어를 문법적으로 틀렸으니까 폐기하자 이럴 수는 없고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인데 그 단어를 인정하되 합성어를 인정하되 설명은 비통사적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오고 가다에 연결음이 고가 빠진, 굶고 줄이다에서 고가 빠진.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포인트가 뭐겠어요? 네모 앞에 동그라미가 오는 경우를 주목하자. 네모 앞에 동그라미, 즉 체온 앞에 용언이 앞에 쓰이는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포인트. 앞에 있는 용언의 어근을 살핀 뒤 그 뒤에 뭐가? 어미가 없느냐? 어미가 있느냐? 근데 어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난이도 중이에요. 난이도 중상까지가 여기서 출제가 돼. 난이도 최상에서는 어디가 출제가 될까요? 얘네들이에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열다의 쇠. 그러면 열다의 열은 쇠, 여는 쇠 해서 어미가 빠진 거 아닐까?
날다에, 날아다니는, 나는 이 어미가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도 얘네들이 통사로 분류된 거 보면 어미가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겠어? 아까 너 먼저 먹어에 너 먼저 가 썼던 것과 똑같이 뭐? 열다의 리을이 어미였다. 날짐승의 날다의 리을이 날다의 날이란 뜻인 줄 알았더니 어간인 줄 알았더니 리을이 어미였더라. 요걸 알아내는 게 최고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굳이 따로 떼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든 그 흐름 속에서 해야 어느 부분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지까지도 알면서 시간을 아주 짧게 투자하고도 1시간 공부한 내용에 시간 1분만 투자하고도 최고 난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길짐승으로 풀어봅시다. 길짐승이 무슨 뜻일까요? 길이가 길어서 길짐승이에요? 기어다녀서 길짐승. 도로란 뜻은 아니잖아. 짐승들이 도로로만 다녀요? 도로 무시하고 아무 데나 다니지. 그러니까 얘는 길짐승이라고 할 때 바로 기어다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를 취한 거죠. 기어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어다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그러한 짐승.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길짐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대신에 날다가 오면 어떻게 될까? 유사 단어에 기대해서 길짐승이라고 할 때 기어다니다의 미래형 리을을 취했는데 그럼 날아다니다는 과거형을 취합니까? 기어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똑같이 리을을 선택하겠지. 바로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날짐승이라고 하면서 어간의 리을을 살릴까? 어미의 리을을 살릴까? 이 문제가 남죠. 그때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가처럼 어미는 살아있어야 한다. 날짐승, 길짐승의 리을이 살아있듯이 날짐승에도 파란 색깔 어미가 살아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미는 살아있는 경우다 라고 설명이 되니까 통사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처음 맛보기 하는 그런 수험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7급에서도 최고 난이도로 다룰 만한 학습의 최고난도 문제까지를 풀어가는데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바로 이 그림이 있으면. 코팅할 만하죠? 복잡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친절한 거라고. 표현을 바꿔줘야 돼.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면은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완벽히 한 방에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코팅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꺼내볼 수도 있고 책갈피로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보다 보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한 부분에 하나씩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장이라는 질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조어법 시간에 어떻게 그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맛보기 한 것입니다. 자, 이 번호에 기대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를 정리해 주면 좋겠고 각각의 두 번째 줄 10번, 10번, 10번 동그라미 용언이 뒤쪽에 놓이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뒤쪽에 놓이는 경우 그럼 또 얘네들의 문제겠죠? 6번, 7번, 8번의 문제겠지? 그지? 그래서 용언 앞에 6번, 7번, 10번 이런 것들 그래서 부사가 오면 필요 문법 요소 원래 없으니까 100% 통사. 4번이나 7번처럼 왜냐하면 주어 소수로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 소수로가 될 수도 있고 7번, 10번 부사어 소수로도 될 수 있으니까 앞에 서다처럼 부사어 소수로 7번, 10번의 만남이죠. 그때 부사격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조사의 생략이 인정되니까 역시 100% 통사입니다. 그래서 용언이 뒤에 놓인 경우에도 포인트는 우리 학습의 포인트는 앞에 동그라미인 앞에도 용언인 그러니까 중간에 어미가 필요한 여기 경우에는 관용사형 3번과 4번이니까 관용사형 어미가 필요한 경우였지만 여기는 10번과 10번이니까 같은 용언 자리 안에서 연결 어미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뛰어가다의 야가 빠지다의 어미가 있으니까 통사. 그런데 오고 가다의 고가 빠지고 굶고 줄이다에서 고가 빠지니까 필연 어미가 없으니까 비통사로 설명되는 진도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해서 조어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단락 짚고 다른 항목 이어가겠습니다.